최완기의 주간 아이티클. 안녕하세요. 최완기의 아이티클 4회분입니다. 오늘은 애플 2016년 회계연도 4분기, 9월 분기 실적 발표와 새로운 맥북 프로 발표 등 애플 소식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스튜디오와 다이얼 등 신제품 론칭 소식, 그리고 삼성의 3분기 실적 발표와 갤럭시 S8의 루머 소식과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포와 비보가 화웨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소식, 그리고 미국 테슬라와 우버가 선보인 혁신 기술들에 대한 소식 등 지난 주간 중요한 5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은 10월 25일 2016년 회계연도 4분기 곧 9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2016년 회계연도 실적은 예상했던 것처럼 2001년 모바일 부분의 첫 혁신 제품으로 알려진 아이팟 출시 이후 계속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특히 9월 분기에 서비스 부분을 제외하고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의 판매량이 모두 1년 전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폰은 5.29% 하락한 4,550만 대를, 아이패드는 6.17% 하락한 927만 대를, 그리고 맥은 14.36%가 하락한 489만 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9.03%와 18.92%가 하락한 468.5억 달러와 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각 비즈니스별 매출을 보면 서비스 부분만 63.3억 달러로 24.36% 성장했고, 아이폰과 아이패드과 맥 그리고 기타 제품 부분들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특히 기타 제품 부분은 22.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애플 매출과 순이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폰 판매가 부진했고, 또한 평균 판매가의 하락으로 순마진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일본을 제외하고 북남미, 중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모든 지역들에서 매출이 하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애플의 성장 동력을 제공했던 중국 시장의 매출은 29.79%로 거의 30%가 하락했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홀리데이 분기에는 아이폰 판매와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애플이 발표한 홀리데이 분기 매출 전망은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것이어서 애플의 순이익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곧바로 이런 맥락을 간파했고, 애플 주식은 당일 장 종료 후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27일 헬로 어게인 이벤트에서 올레드 터치바와 터치 아이디가 탑재된 새로운 13인치와 15인치 맥북 프로와 엔트리급 13인치 맥북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엔트리급 맥북 프로는 올레드 터치바와 터치 아이디가 빠진 저사양 모델입니다. 가격은 저사양 13인치 맥북 프로가 1,499불, 고사양 13인치 맥북 프로와 15인치 맥북 프로는 시작 가격이 각각 1,799불과 2,399불입니다. 저사양 13인치 맥북 프로는 현재 구입이 가능하고 다른 두 모델은 약 3주 정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터치바와 터치 아이디 구동을 위해 맥 OS 외에 워치 OS를 채용했고, 또한 터치바 구동을 위해 별도로 ARM 기반의 T1 칩을 탑재했습니다. 따라서 터치바는 애플 워치의 맥북 프로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고사양 맥북 프로는 적어도 보안 문제에서만큼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새로운 맥북 프로 발표 후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불과 출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폰 7조차도 별도의 동글을 사용하지 않고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맥북 프로에는 USB 포트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출시한 애플 플래그십 기기들 사이에 동글 없이 연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은 애플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또한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애플 마케팅 수석부사장 필 실러가 확인해 준 것처럼 새로운 맥북 프로의 최대 램 용량이 32GB이 아닌 16GB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러는 그 이유를 16GB 이상의 램 용량이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맥북 프로는 사용자층이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프로라는 명칭답게 최대 램 용량은 32GB로 하고 사용자들이 용도에 따라 스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 공식 사양 페이지에 의하면 새로운 맥북 프로에 채용된 램은 LPDDR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최신 모바일 램 구격인 LPDDR4 대신에 LPDDR3를 채용했는데 LPDDR4는 LPDDR3보다 성능은 50%가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40%가 더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면들을 살펴볼 때 애플은 전문가용 기기의 성능보다는 부품 단가 절감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같은 주간에 서피스 스튜디오와 맥북 프로를 발표했는데 미디어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혁신 면에서 애플보다 앞섰다고 이구동성으로 평가했습니다. 둘째로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보다 하루 앞선 26일 전문가용 올-인-원 PC 서피스 스튜디오를 발표했습니다. 서피스 스튜디오 LCD 모니터의 두께는 12.5mm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LCD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28인치 3:2 화면 비율 그리고 4K 해상도를 제공하고 엔비디아 980M GPU로 구동됩니다. 이 제품은 올해 홀리데이 시즌에 출시되고 애플 아이맥과 경쟁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피스 다이얼로 불리는 액세서리로 서피스 스튜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키 퍽같이 생긴 서피스 다이얼은 일종의 전자 팔레트입니다. 다이얼을 서피스 스튜디오 스크린 위에 놓으면 반경 메뉴가 다이얼 주변에 뜹니다. 그리고 페인트 앱이 스크린 상에 실행되면 컬러 옵션과 브러쉬 옵션이 뜹니다. 이는 디자이너와 비디오 편집자 같은 전문가들에게 아주 유용한 액세서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 애플보다 혁신적인 면에서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델, HP, 레노버, 에이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시작 가격 $299의 VR 헤드셋도 발표했습니다. 이 VR 헤드셋은 $600 가격에 오큘러스 리프트와 $799 가격의 HTC Vive와 경쟁할 예정인데 적어도 가격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VR 헤드셋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앱으로 구동됩니다. 약간 빗나간 이야기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애플이 더 이상 혁신적인 회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CEO 팀 쿡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쿡은 비저너리 CEO 스티브 잡스와 달리 실행 CEO이기 때문에 이는 쿡이 빌 게이츠를 계승한 실행 CEO인 스티브 발머와 비교해 새로운 스티브 발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혁신 CEO들을 계승한 대부분의 실행 CEO들이 잘못된 선택들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스티브 발머를 계승한 사티아 나델라는 발머가 인수한 노키아를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먹거리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애저에 집중했고 이번에는
서피스 스튜디오와 서피스 다이얼 같은 혁신적인 제품도 론칭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한 기업이나 한 국가에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에 따라 흥망성쇠가 갈린다고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은 한국 시각으로 28일 오전 2016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3분기에 47.82조 원의 매출과 5.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트7의 리콜과 단종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는 간신히 적자를 모면할 정도의 영업이익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만일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등 부품 비즈니스의 판매 호조가 아니었다면 삼성은 노트7의 재앙이 회사 전 부물에 미쳤을 것입니다. 삼성은 노트7의 리콜과 단종에도 불구하고 기존 갤럭시 S7과 S7 엣지의 판매 호조로 4분기에 예년 정도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게 좋은 소식이 금주에 나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베이스트릿은 노트7 사용자들의 70%가 두 차례의 리콜과 단종이라고 하는 희대의 대실패에도 불구하고 삼성 브랜드에 그대로 남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7 사용자들 중 애플 아이폰으로 이동할 사람은 15%에 불과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 팬들의 삼성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올해에는 후반 플래그십 기기인 노트7이 없이 전반기 플래그십 기기 갤럭시 S8이 출시될 때까지 애플 아이폰 7과 구글 픽셀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플래그십 폰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물론 올해 홀리데이 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갤럭시 S7과 S7 엣지의 판매가 여전히 견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경태 상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게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인 갤럭시 S8이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카메라와 향상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상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삼성이 최근에 인수한 비브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브는 애플에 매각된 시리의 공동 설립자가 세운 스타트업 회사이고 시리보다 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째로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포와 비보의 약진에 관한 소식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HS 리서치는 29일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포와 비보가 화웨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비보가 2위를 차지했는데 흥미있는 것은 오포와 비보가 모두 중국 오디오 비디오 제조업체인 부부가오 BBK가 설립한 같은 계열 회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포와 비보의 출하량과 점유율을 합하면 무려 4,100만 대와 34%가 됩니다. 이는 3위 업체 화웨이 출하량 1,800만 대와 점유율 15%에 비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위부터 6위까지는 샤오미와 애플과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상위 5위 업체들 중 중국 업체들이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고 이들의 점유율을 전부 합하면 무려 59%가 됩니다. 아마도 중국 시장은 애플과 삼성이 더 이상 예전의 위치를 회복하기는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버와 테슬라 소식입니다. 애플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더 이상 혁신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혁신은 우버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CES에서 지인들과 만나 대담하던 중 이제 혁신은 애플이나 구글과 삼성 같은 초대형 회사들보다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애플이나 구글과 삼성 같은 회사들은 이미 방대해진 기존 조직과 기업 문화 속에서 혁신이 나오기 힘듭니다. 이보다는
헝그리 정신과 보다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가진 스타트업들에서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올해 8월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를 8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 회사는 25일 자사 자율주행 트럭에 버드와이저 맥주 2,500 케이스를 싣고 120마일을 달려 배달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상업용 트럭이 자율주행 모드로 화물을 운반했다고 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운전기사가 탑승했지만 고속도로 진입로와 출구에서의 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대를 만지지도 않고 계속 뒷좌석에 앉아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고속도로 상에서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제한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28일 저녁 LA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파워월 2와 솔라셀이 내장된 지붕 타일을 발표했습니다. 파워월 2는 오리지널 파워월보다 용량이 2배 증가된 14kWh를 제공하고 가격은 5,500불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테슬라 지붕 타일은 외형상으로는 보통 지붕과 별 차이가 없게 보이지만 솔라셀이 내장되었고 내구성이 2배에서 3배가량 향상되어서 지붕 교체 기간도 훨씬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파워월 2와 함께 솔라셀을 통해 전력을 저장할 수 있고 잉여 전력은 전력회사에 팔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 그의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혁신성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머스크의 이렇게 튀는 발언과 행보가 일부 투자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린라이트 캐피털 데이비드 아인호는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투자자인데 그는 머스크가 단연간 과대한 약속을 하고 약속을 미달되게 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두 개의 상장회사 CEO가 화성 식민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주주들은 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IT클 유튜브 채널을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